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고발, 고소장, 내용증명, 타면서, 진정서. 그렇죠?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물론 이런 일 겪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생활에 밀착된 그러한 법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내용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일단 내용 증명을 정의를 내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건 바로 뭐다? 내용 증명을 우리가 발송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즉, 내용 증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는 목적은 바로 뭐다? 첫 번째는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내용 증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의 정의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내용 증명이란 바로 뭐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를 우리는 내용 증명이라고 하고, 이것을 활용하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증명. 그렇죠? 자, 첫 번째 개념을 살펴보면, 자, 개념은 바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그렇죠? 어떤 내용, 그렇죠? 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 제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잘 보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목적, 즉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첫 번째로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 상황에서, 그렇죠? 상대방의 사실 번복을 방지하는 목적과,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상대방의, 그렇죠? 고지 사실 회피 및 회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법적으로 그 뭡니까? 소송에 들어가는 일종의 신호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딱 보냈다는 건 이제부터 어떻게 법적 처분을 할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를 이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미리 고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 이제 그 뭡니까? 한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동덕여대 사태, 이번에 본 뉴스에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학생들에게 내용 증명서가 도착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즉, 내용 증명을 이용하는 시기는 언제?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뉴스에 보면은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았어. 막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아무런 효용도 없는 그런 건강식품 같은 걸 막 팔고는 얘네들이 판 사람이 잠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환불 받고 싶어도 걔네들이 없으니까 환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판매자가 행방불명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환불받을 수 있는 요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건 것들. 그렇죠? 바로 뭐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렇죠?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들과 달리 우체국에서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의 특징은 바로 뭐다?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세부냐?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는 발신인, 보내는 사람, 수신인, 받는 사람, 그리고 플러스 누구까지? 우체국까지 각각 한 부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는 발신인, 그 다음 수신인, 그 다음 우체국, 그렇죠? 바로 3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바로 뭐다?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즉, 나는 우체국을 통해 보냈어. 받든 안 받든 그건 네 자유지만 어쨌든 나는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행사를 할 때 내가 보냈다는 건 우체국이 증명을 해줄 거야. 이런 의미로 내용 증명을 우체국의 문서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 보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즉 내용 증명이라고 다 맞는 내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때?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 보냈다고 그것이 맞는 얘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장해 주는 건 바로 뭐다? 내가 이러한 문서를 이러한 시점에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만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바로 이 내용 증명 제도를 그렇죠? 사용하는 사용 시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핵심적으로는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내용 증명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법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꼭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계약 관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는 바로 뭐냐?
계약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는 채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을 위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은 채권과 채무. 그렇죠? 자, 첫 번째 채권은 바로 뭐다? 바로 계약 관계에서 그렇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는 바로 계약 관계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우리는 채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A라고 하는 사람과 자, 그렇죠? A와 B가 그림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A가 뭐 피카소 그림을 갖고 있었어. 근데 B가 그 피카소 그림을 5억 원에 사겠다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로 B가 그림을 5억에 구매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A는 뭡니까? 채권이 어떤 권리가 발생을 해요? A에게는 어떤 권리? 바로 그림값 그렇죠. 5억을 그렇죠. 그림값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A에게 발생하는 채무는 뭡니까? 바로 B한테 뭘 줘야 돼? 그림값을 받고 뭘 줘야 돼? 그렇지, 그림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채무는 바로 뭐다? B에게 그림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채권과 채무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B는 그러면 어떤 채권을 가진다? A로부터 뭡니까? 그림을 양도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B에게 생기는 채무는 바로 뭐다? 그러면 그림값. 그렇죠? 5억을 그렇죠? 줄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약관계라고 하는 건 이 채권과 채무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고 두 계약 당사자 간의 채권과 채무의 관계는 서로 반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한쪽은 채무를 해가지고 이걸 없앴어. 즉 B가 바로 뭐다? 그림값을 줬기 때문에 B한테는 채무가 없어지고 A한테는 채권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A가 B한테 그림을 안 넘겨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는 A에게는 채무만 남고 B는 채권만 많기 때문에 B가 이제 A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해 가지고 소송이 일어난다는 거는 한쪽이 채무를 했으나 한 반대쪽에서 채무를 다하지 않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소송 일 같은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과 채무의 의무는 우리가 이런 법적 관련된 지문들, 그렇죠? 특히나 계약 관련 지문들이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높은 빈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이해가 되죠? 다 적었습니까? 유소희 다 적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권과 채무 배경 지식으로서 이제 알았으니까 내용을 좀 더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사용하는 시기는 바로 뭐다?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 즉 채권이 바로 권리고 채무가 의무라는 거야. 같은 말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내용 증명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특히 바로 뭐다? 그렇죠?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그렇죠? 철회 기간 내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내용 증명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바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렇죠? 자, 내용 증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다? 바로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세부는 바로 뭐다? 바로 발신인. 먼저 보낸 사람도 한 부를 가져가야 돼. 가져갔다가 도로 갖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신인. 이거는 일반적인 편지 보내듯이 보내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뭐다? 우체국. 각 일부를 소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뭐다? 발신인이 작성한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바로 누가 증명한다? 우체국이 증명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 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증명한다? 그치, 우체국장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송되었는지 이런 거는 느낌표를 써놔야, 느낌표를 짜음표를 해놔야 되겠죠. 바로 우체국장이 그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다? 여기서 조심할 거. 단. 그쵸? 이 경우는 바로 뭐다? 그쵸? 발송 사실만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무엇이다? 문서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용 증명이 발송되어 가지고 내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는데 그걸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뭐 뉴스 보니까 동덕여대 여학생들이 뭐 내용 증명 그거 누구나 받는 거 아님? 뭐 이러면서 굳이 그거 신경 쓸 필요 있나 하는데 그러다가는 X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로 뭐다? 바로 역시 이 글도 바로 뭡니까? 의문문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쵸? 이어질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자, 우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뭔가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는 앞도 뒤도 안 보고 순서를 매겨야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뭡니까? 집에 부재해가지고 못 받아도 이거는 뭡니까? 나는 못 받았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건 발송했는데 지가 없었다는 거지. 그렇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일 뿐인 거지. 이것이 이제 법적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자, 두 번째 이제 기능이 나와요.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부터는 바로 뭐다? 법적으로 내가 처리할 것이다 라는 걸 일종의 선전포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내용 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적인 그런 문제에 휘말리는 것만큼 머리 아프고 굉장히 힘 빠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뭐 웬만한 것들은 굉장히 길게 끌려버리는 수가 있어. 특히나 이제 뭐 상대방이 항소하고 뭐하고 이러면은 그 과정에서 그 관이 너무나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대기업하고 뭡니까 소송을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기업은 얘네들이 계속 길게 끌어가고 복잡하게 끌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지쳐서 먼저 나가 떨어지게. 왜? 기간이 길다는 건 또 이꼴 돈이 그만큼 또 많이 나간다는 거죠. 시간과 돈 모두를 낭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쵸? 자, 세 번째. 자,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최고의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그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뒤에 있는 거죠. 바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모든 법에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 죄가 소멸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물건을 아까 얘기했듯이 판매를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한 달 이내에 제품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반품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뭐 6개월 이내에는 뭐 수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 사면은 한 달 이내에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 가면 바로 바꿔줘 버리잖아. 그렇지? 새 걸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판매자가 잠적해버렸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내가 철회를 안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한 달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 증명을 발생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돼 버린 거야. 즉 한 달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계속 유지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이게 바로 가장 내용 증명을 보내는 핵심적인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요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여기서는 조심할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자,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야. 즉, 내용 증명만 보내놓고 내가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다시 또 그것이 6개월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을 해야지만 소멸시효가 그대로 중단된 채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딱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다시 가진다는가. 그래서 새 물건으로 다시 교환을 받았는데 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소멸시효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번째 바로 내용 증명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내용 증명의 기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자,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일종의 증거 효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내용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도록 촉구를 하는 그러한 역할로 한다는 거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렇죠? 청구, 압류, 가압류, 다음 가처분 등을 시행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즉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죠? 이 물건을 살 때 이제 조항 중에 바로 뭐냐, 2주 이내에 환불을 원할 때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안에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2주 안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알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이때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열흘 만에 보냈으면 이제 4일 남았지만 거기서 여전히 중단이 되는 거야.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내가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나는 여전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환불을 요구한 걸로 6개월 안에만 신청을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때서 딱 2주 안에 나는 신청을 했다라고 하고, 법원에서도 이제 지금은 이미 물건을 판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낸 순간부터. 알겠죠? 그래서 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근데 6개월 안에 만약에 이런 걸 안 했다, 법적 조치를 안 했다면은 그대로 이제 사흘 뒤에 그대로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으면 어떻게 보면 보낸 입장에서도 거의 반드시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이 그 6개월 안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시효가 중단되면, 그렇죠?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증거의 효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바로 뭐다?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곁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하도록 해야 되고, 즉 주의할 사항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봉투에 기재된 수신인, 발신인 주소와 그 다음에 그 문서 안에 있는 수신인, 발신인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주의사항 첫 번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제목에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 증명의 구체적 목적이 담겨야 한다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보냈냐? 요거를 반드시 제목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돼. 두리뭉실하게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법적인 분쟁이니까 지금. 알겠죠? 내가 정확하게 뭘 요구하나, 환불을 요구하는지, 배상금을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권의 이행을 요구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는, 자, 다섯 번째. 만약에 글씨를 틀렸어. 당연히 틀리면 안 되겠지만 간혹가다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고칠 때는 어떻게?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할 때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를 해야 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용에 1000만 원을 갚으라 하는데 1000만 원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00만 원인데?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줄을 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정정. 여백에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정한 글자 수는 2글자. 이렇게 쓰고 여기에 도장이나 이런 거를 사인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이것이 진짜로 내가 의도해서 수정한 건가 혹은 중간에 누가 뭡니까? 그 고쳐가지고 수정을 한 건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수정했다라는 것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이나 사인까지도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섯 번째는 바로 뭐다? 내용 증명의 양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자, 여섯 번째 양식은 그렇죠? 자, 정해진 양식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바로 뭐다?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그쵸? 그렇지. 주의점은 바로 뭐다? 자,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봉투 겉면, 그렇죠? 주소, 이름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에는 개똥이라고 하는데 밖에는 순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제목은 바로 뭐다?
그쵸? 제목은 내용 증명의 구체적 목적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그쵸? 본문은 그쵸?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분명히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네 번째 날짜는 그쵸? 바로 뭐다? 발송 날짜를 기재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도장 및 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을 수정할 때는, 그치? 그쵸? 자, 수정을 할 때는 바로 뭐야? 그쵸? 자, 여백의 그쵸? 정정, 삽입, 삭제 등 수정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수정한 글자 수를 기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송인의 도장, 지장, 서명 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용 증명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바로 뭐다?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서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만 팔고 도망가 버리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때 청약 철회 같은 경우는 보낸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을 한다는 거죠. 저 보존 기간은. 그리고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의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적인 내용 증명에 연락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 이거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7번째를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7번째 바로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바로 언제? 바로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부터 더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청약 철회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바로 뭐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청약 철회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기간이 짧아.
그러니까 특히나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하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야. 알겠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기꾼들 중에는 물건만 팔고 도망가버려가지고 물편을 받지 못하는 놈들도 많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청약철에는 특이하게 바로 뭐다?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 자, 이 내용 증명을 보존하는 기간은 바로 3년간 우체국이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뭐다? 바로 특수 우편물 수령증.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택배 같은 거 보내도 택배증은 증 끊어주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는 일종의 그런 그 증을 특수 우편물 수령증을 준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잘 보관해놔야 되는 거야. 택배 보낸 것처럼 쉽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수령증이랑 또는 그렇죠?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열람 및 열람 복사가 가능하죠. 혹시나 내가 잃어버리면 뭡니까? 나임을 증명하게 되면 이것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민법에서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긴 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한 번째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해가 잘 돼요? 그렇죠?